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양시장 10시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분위기가 장 초반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프로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하는지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프로에서는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원자재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이제 말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원자재 시장을 가지고 경기를 좀 전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이 우선 히토류를 갖고 있던 걸 가지고 통제를 좀 까다롭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공급망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모르는 건 아닌데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중국 단에서는 협상 카드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미국과 뭐 전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이런 카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대변인격으로 볼 수 있는 후시진 황구시보. 예, 황구시보 전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한테 우리만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 같은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정도군요. 네. 물론 이제 전방위적으로는 중국이 확실히 수세에 몰리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최소한 미국 역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씩 보여주면서 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양측 모두 다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싸우고 싶진 않은데 네. 만약 싸움을 계속 건다면은 뭐 싸움을 피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베센트도 그렇고 미국 네. 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걸 보면은 히토류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냥 협상 카드의 일환인 것이고 우리가 조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계속 이걸로 미국을 괴롭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점은 2011년도 센카쿠 열도 사태 때도 사실 일본한테 히토류로 중국이 이걸로 장난을 쳤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서 광산단의 96%였던 중국산 의존도가 사실상 70%대로 줄여버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했었고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서 히토류 광산 개발도 본격화됐었던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역시도 네.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광산은 어쨌든 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재련업 당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렇군요. 93%가량이 중국 의존도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발 투자라든가 이번에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네. 이런 관련된 재련 산업 관련해서 투자 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뭐 이제 아이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금속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이쪽 방향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협상의 딜을 위한,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계속 이걸로 협박할 게 뻔한.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계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빼기 위한 투자들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짝은 약간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된다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희귀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을 테마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이런 금속 광물단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 측면에서는 AI라든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네. 심지어 이제 구리만 하더라도 2014년 이후로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광산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결국 광산 개발부터 시작해서 실제 채굴까지 10에서 15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리가 구조적 공급 부족 발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희소금속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급단에서 노이즈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구리 광산들도 주가단에서 많이들 좋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맥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현상 때문이죠. 공급이 부족한 현상. 그러니까 단순히 단기적인 수급 차질이 아니라 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수급 차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아도 괜찮지 네.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히토류를 가지고 단기
단기적인 전략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나왔던 것 중에 구리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구리 가격도 역시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다.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구리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 좀 옛날 마인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경기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좀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변동성이 최근에 이제 무역 갈등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한번 네.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구리를 두고 봤을 때 경기랑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구리는 사실상 22년도부터 발생한 현상이 구조적 공급 부족이거든요. 지금 차트에 나오는 거. 예, 맞습니다. 지금 차트상 구리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 하더라도 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하단이 굉장히 견고할 게 뻔해요. 왜냐? 네. 22년도 때도 사실 구리가 유독 다른 원자재들 대비했을 때 덜 빠졌거든요. 어째서 그랬냐면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년도부터 광산 개발 투자를 안 해놨다 보니 신규 공급들이 계속 부진하고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많아져요. 뭐 전력망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근데 구리 수요는 팽창하는데 정작 공급단에서는 광산에서 아무리 채굴을 한다 노력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뭐. 노후화가 광산들이 그렇죠. 심하다 보니 예. 과거에는 50톤 광석 채굴하면 1톤의 구리가 나왔다면 지금 190톤 채굴해야 되거든요. 효율이 떨어졌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의 함량이 계속 미달되고 있고 그래서 재련 기업들이 계속 끊임없이 TC가 하락하는 이유가 네. 공급 부족하다. 구리가 노후화. 없다. 예. 특히 하필이면은 단기적으로는 요 최근에 이제 그레스버그라는 인도네시아의 광산도 한번 네네. 무너지면서 네. 이것들이 공급 차질 발생해서 1년 동안 복구가 어려워지게 됐거든요. 오래 얘뿐만 아니라 걸리는구나. 나머지 이 주요 6대 광산들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이게 좀 계속 셧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구조적 부족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구리 가격은 어떻다?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공급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진짜 수요는 네. 구리를 대체하는 뭐다? 원자재인 알루미늄이 지금의 실질적인 경기의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근데 알루미늄 계속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죠. 예. 이 말은 뭐다? 경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부진한 것도 아니야 하면서 옆으로 계속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알루미늄이 조금씩 회복할 움직임을 보여요. 네. 왜 그렇다?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좋아요. 근데 공급은 부족하고 대체재로서 알루미늄의 수요로 점점 이탈하는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엔 이제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구리 가격하고 알루미늄 가격이 우상향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저는 오히려 구리단에서는 네. 상단이 계속 제한된다라 보거든요. 왜요? 올라봤자 전고점을 보는 이유가 전체 구리 수에서 65%는 굳이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와 달리 고순도 구리가 필요 없는 산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가전 매장 가보시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딱지가 있어요. 이게 1등급이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기보다는 이 제품 안에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뜻이군요. 그렇죠. 4에서 5등급은 알루미늄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니까 구리가 너무 비싸고 희귀할 때는 알루미늄 대체하고 단지 구리 1톤당 알루미늄 2.5톤의 교환 비율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겠네요. 전기 정도나 열 정도 때문에. 근데 이러한 알루미늄이 여전히 지금 싸기 때문에 알루미늄 2.5톤의 가격이 구리 1톤 가격보다 4,000불 이상 싸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말은 뭐다? 결국 대체 수요 때문에 구리는 아무리 공급 부족해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겠죠. 아, 대체하는 양도 적어야지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구리 가격이 좀 변동성을 띠는 것 자체가 예, 공급과 수요에서의 문제로 볼 거는 아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시점을 살짝 좀 달리 가서 또 다른 경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하다 보다 보면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구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위험자산 단에서 즉 주식시장 단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단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네.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었을 때 위험자산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논하는 바는 같거든요. 고용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우려. 힘들죠. 그렇죠. 물가는 그럼 많이들 고민하는 게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고용 지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인 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3년부터 S&P 500과 구인 지표 간에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블 아니냐, 스태그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네. 저는 원자재로 바라보면 아직 스태그 절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자재로 바라보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에 고민할 격이지 지금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 저는 관점인데. 시점을 바꾸니까 달라지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고용, 구인이 분명 둔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네. 과거 닷컴 버블 때와 차이가 있는 게 닷컴 버블 때는 실적을 무시하고 주가가 날아갔어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대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점, 왜 그런 구인은 둔화됐느냐? 챗GPT 같은 AI의 출현이거든요. 아, 효율성이 올라가 버린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실제로 어닝은 좋아요. 네. 근데 그 말은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계속 이익을 벌고 있거든요. 사람 안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 지표와의 디커플링이 발생해서 과거와 버블 논란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겠고 더불어서 원자재도 네. 우리가 관세 부과했으니까 물가 오를 거야. 막연히 생각하지만은 그건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결국 그 제품을 누가 만드느냐? 원자재로 만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지금 어떻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죠. 네. 그럼 물가는 어떻죠? 물가가 그러니 얘 때문에 상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관세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러네요. 기본적인 업스트림의 원료단에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기어다닌다. 네. 원자재는 물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물가기 때문에 얘가 아직 바닥이라는 뜻은 네. 결국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는 사실이고 내년으로 놓고 보더라도 내년 저는 하반기 때 원자재가 본격 상승한다라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자재발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는 주식시장단에서 계속 낙관적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접근할 수 있겠죠. 아, 깔끔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갖고 오신 표 중에서 국제유가하고 브렌트 가격 추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걸 참고하라고 갖고 오신 건가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원자재랑 마찬가지로 원자재 사실은 대부분의 자산 구성에서 55%가 유가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유가가 예. 결국에 물가를 견인하는 대표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유가가 지금 계속 바닥이거든요. 네네. 유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결국 뭐다? 물가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얘가 바닥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유가가 낮다. 네. 근데 유가 낮다라는 뜻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물가가 안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했었을 때 네. 과연 그러면 주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스태그 우려로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원자재 때문에 스태그 우려 절대 안 일어난다 현재로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럼 우리는 위험 자산단에서 계속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시선을 좀 바꾸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좀 지금 아니구나. 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쪽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얘기 중에서 국제유가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동 얘기도 한 번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간 뭐 인질은 1차적으로 좀 풀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천연가스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련된 이 가격을 통해서 경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자지구 1차 휴전 협상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네. 어쩌면은 이게 그러면 중동단에서 가스단의 수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회복된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가스 가격 한 변은 눌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랑 천연가스랑 관계가 없거든요. 주변에 생산한 적이 없어요. 카타르인데 카타르는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럼 왜 둘게 엮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려 아닌 우려를 갖다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 아닌 기대를 갖다 엮으면서 가격이 빠진 것인데 가스는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보다는 네. 저는 좀 궁극적으로 이렇게 봐요. 지금 휴전은 중요한 점 지정학 리스크만 놓고 봤을 때 가자지구는 휴전이 된 건 맞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제든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둘이 원해서 휴전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막은 것이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쟁이 나면 실제로 가스는 영향이 있어요. 왜냐? 얘네들이 전쟁이 났었을 때 그 앞바다가 호르무즈 해변이고 호르무즈 해변 안쪽에 있는 카타르고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카타르산 LNG에 전량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이지 이스라엘은 좀 아니라 볼 수 있겠고. 하마스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럼 저희는 지금 봤었을 때 가스 계속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저는 오히려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부터 겨울이 와요. 네. 겨울이 오면 뭐다? 가스의 최대 수요처는 겨울 난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단에서 낙관적일 수 있겠고 내년 3월까지. 두 번째, 가스단에서 또 바라볼 게 LNG예요. 네. 자, LNG 수출이 미국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LNG 언제 수출 많이 된다? 10월부터예요. 왜? 고객이 북반구고 북반구는 추워지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세 번째는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겨울철에 오면 북반구의 강추위, 북극 한파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원래 여름에 올 줄 알았던 라니냐가 지연돼가지고 또 작년처럼 10월에 온대요. 작년에도 여름에 올 줄 알았던 게 10월에 와버리면서 실제로 가스가 뒤늦게 움직였거든요. 똑같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올해 3월까지 1.5불이었던 가스 가격이 5불까지 달려갔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확 뛰는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가스도 마찬가지로 라니냐가 뒤늦게 찾아온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기존에 지난 그동안에는 라니냐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파란색 바 차트로 보신 것처럼 네네. 근데 지난 8월과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70%를 넘어설 정도로 라니냐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에 있었을 때 라니냐가 다시 재발한다. 얼마나 그럼 오를까요? 또 한 번 이것이 가스가 네. 튄다라면은 최소 못해도 작년과 올해 초를 감안해서 보자면은 못해서 5에서 6불 정도는 우리가 한 번 더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3불대에서 왔다 갔다 3불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2.7불 왔다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저는 오히려 5에서 6불까지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고 근데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경기에 미친 영향 당장은 좀 어려워 보여요. 어쨌든 가스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스태그까지 일으키려면은 못해도 가스 가격이 정말 라니냐가 길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라니냐 전망으로 보면은 내년 3월까지다라고 일단 국한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선 보수적으로 그럼 가스가 당장 우리가 스태그를 일으킬 정도의 논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경기보단 단순하게 계절성 측면에서 가스를 좋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볼 수 있겠군요. 네, 결국에 원자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경기 상황이 나빠질 만한 요인을 바로 찾기는 좀 힘들다. 요즘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